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침공을 강행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심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독재자들, 지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사상 그 유명한 독재자를 꼽으라 그러면 푸틴 전에 히틀러가 있었고 스탈린도 있었죠. 네. 제가 이 세 사람을 대해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더니 재밌는 게 보였어요. 그 히틀러하고 스탈린은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독재를 한 경향이 있었고 푸틴은 그 반대더라고요.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눈 밖에 난 아들이었죠. 네. 거기다 공부도 못했고 그림도 잘 못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잔머리 지수라는 게 있죠. 그게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전선동에 능했고 거짓말에 능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은폐를 굉장히 잘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예술 애호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고 채식주의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내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잖아요. 네. 유대인을 혐오한 이유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서 어쩌면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우슈비츠에 갔더니 독일인 그 장애인들의 유해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히틀러가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탈린도 히틀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스탈린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 러시아의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술 먹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스탈린이 그래서 늘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 그래요. 실제로 스탈린의 아버지는 술 먹고 객사를 했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어머니가 이 스탈린을 출세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출세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제가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와 있던 신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죠. 그랬군요.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신학교는 부유층 자제들이 들어왔는데 가난한 집 출신의 스탈린이 들어오니까 스탈린이 갖다가 좀 무시를 했죠. 나중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러시아 정교를 굉장히 박해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신학교에서의 그 자기가 당했던 일에 대한 복수였다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안 좋은데 사실은 그 시작이 스탈린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러시아가 그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다 보니까 곡물 같은 걸 그때 저렴한 곡물을 갖다 들여오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이 없으니까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마련해야 됐는데 그 곡물을 제공해주는 희생 국가가 된 게 우크라이나였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스탈린이 얼마나 이 수탈을 해갔는지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량으로 아사를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게 푸틴인데 푸틴은 히틀러나 스탈린과는 조금 달라요. 히틀러나 스탈린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과보를 받은 케이스더라고요. 집은 물론 가난했는데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로부터 이렇게 심한 과보를 받고 자란 케이스예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보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컴플렉스가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오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푸틴의 청소년 시기는 비행 청소년이었다 그래요. 그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아이였는데 이 푸틴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출세 가도를 들어간 거는 이제 KGB하고 관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세 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뭐 보안사나 안기부 같이 이렇게 그 사찰하는 그런 기구들, 네. 그럼 마찬가지로 KGB도 이제 국민을 갖다 이게 사찰하는 기구였는데 이렇게 이런 기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은 그 어두운 문화에 젖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편집증적인 성격 형성이 되게 됩니다. 푸틴의 그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굴이 음험하게 생겼죠. 네. 히틀러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얼굴 표정이 건강한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그런 편집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푸틴은 다른 독재자들보다 특히 오만 증후군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오만 증후군이 심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푸틴이 다른 나라 그 지도자들을 만날 때 항상 굉장히 예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와 있는데 자기는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교황님까지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만 증후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런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자기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는 걸 갖다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소위 짱이라는 애들이 그 약한 애들 막 때리는 게 그게 날 보라 이거죠.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얘기들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푸틴이 다른 나라들한테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토 쪽하고 미국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그 국내 정치를 잘 못했을 때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요. 그 네.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군수산업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야지 그 비축됐던 그 무기들을 갖다 다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쟁을 3일 내에 끝내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게 힘에 과시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는 나토에 갈 거야. 나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또 미국 쪽에 자기 힘을 보여줘서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독재자, 이런 지도자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방법으로는 뭐 시위를 해야겠죠.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의 푸틴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가 미얀마 군부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얀마는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고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죠. 누구도 거기에 의원군으로 가질 않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미얀마 군부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미얀마 시민들이 처음에는 시위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근데 그렇게 해도 군부가 계속해서 탄압을 하니까 지금은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반군으로 돌아섰죠. 이제는 밀림에 들어가서 군사 교육을 받고 군사적인 행동을 갖다가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독재자들한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약하게 상대하는 거는 시위고
강하게 상대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네. 어쨌건 일단 총을 들게 되면 양쪽 다 살상이 심하니까. 네. 예. 그런데 시위나 군사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교육이에요. 그 모든 나라의 그 독재자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럼 국민들이 가난하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돈 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그 굉장히 마음 아픈 현장을 봤는데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정말 공산국가를 이렇게 만들려다가 거의 뭐 이렇게 전 그 국토를 갖다 피로 물들였던 그런 나라죠. 예. 근데 그런 크메르루즈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훈센 총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전히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부를 갖다가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캄보디아의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공부해서 똑똑해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정부 쪽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요. 그러니까 국민이 무지해야지 독재 정부가 더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의무 교육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애들은 뭐 의무 교육에 대해서 이거 너무 의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자율학습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아이들을 의무 교육시키는 것은 독재 정부를 막기 위한 그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 내 안에 독재자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예. 내가 독재자 같다는 거는 오만하다는 거거든요. 그 오만하다는 건 주위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에 가서 살면은 그게 없어져. 그렇군요. 예, 대접받지 못하면 없어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더 간절히 기원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